자, 이제 1930년대 국외입니다. 20년대부터 이제 총성, 항일 무장투쟁의 총성이 들렸죠. 30년대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20년대와 30년대의 어떤 그 차이가 또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30년대부터는 이 한중 연합작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20년대 여러분들 미세 협정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넘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하나가 돼서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제가 1931년 바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만주사변을 1931년도에 일으켰다라는 사실. 이러면서 이제 전선이 명확해지는 거야.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적이구나. 중국이 이제 안 거죠. 이러면서 그 일본과 맞서 싸웠던 바로 한국과 손을 잡게 되면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1930년대 초반 이게 이제 1번이라고 한번 봅시다. 초반에 보여지는 모습들이고요. 1930년대 후반에 보여지는 모습 그 지역들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 흐르잖아요. 중국 관내 바깥 지역이다. 만주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그 삼부 통합의 결과가 바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직이 계속 30년대 이어지는 거예요. 북만주 혁신의회 그 계열에서 만들었던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한국독립당이라는 겁니다. 한국독립당. 또 다른 말로 한국독립군 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지청천이라는 인물이에요. 지청천.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지청천. 이 지청천이 바로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승리한 전투, 쌍성보 전투와 바로 대전자령 전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남만주 지역에서, 이건 이제 북만주 지역, 아까 혁신의회 계열이고요. 남만주 지역 국민부 있잖아요. 국민부 쪽 계열에서도 활동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혁명당. 역시 이것도 조선혁명고 산하부대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이에요. 양세봉이라는 인물. 이 양세봉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 가지고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라는 사실. 흥경성 전투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초반에 전개됐던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주사변 벌어지면서 이 지역에 결국 만주 괴뢰국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중국 관내 지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청천이에요. 이 지청천이 이제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93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초반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이제 중반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중반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이 지역. 지금 상하이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30년대, 40년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30년대 활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0년대, 1919년에 3.1운동 결과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뭐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부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일제가 이걸 냅두질 않아요. 거의 뭐 연통제, 교통국은 뭐 20년 와서 거의 와야 되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의 어떤 관계가 막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죠. 정부인데 지금 국내와 어떤 연결 조직이 다 지금 와해돼 버린 상태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교적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어떤 그 노력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이러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가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겁니다. 그 회의가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겁니다. 자,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게 바로 23년도인데요. 1923년도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부딪히냐면 창조파와 그리고 개조파가 부딪힙니다. 개조파가 이렇게 부딪힙니다.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창조파는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조직을 창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채호. 뭐야, 신채호는 정말 와우. 구한말부터 30년대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좋습니다. 창조파가 있고요.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창호, 도산 안창호.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다. 이 정부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개조파의 어떤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아요. 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정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위기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이 백범 김구가 이 임시정부를 이끌다가 30년대 들어와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그 조직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30년대 만든 조직이에요. 이 한인애국단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한인애국단 소속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렇죠. 바로 이봉창, 윤봉길.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봉창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봉창은 바로 일본에서 바로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그리고 윤봉길은 중국에서 바로 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인물. 특히 이제 이봉창이 이 일본 도쿄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폭탄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실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봉창은 결국 죽게 되는데 윤봉길 의거는 완벽히 성공합니다. 완벽히. 자, 이렇게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당시 그 중국을 이끌고 있었던 이 장개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이 중국이 100만 대군도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이 중국이요,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 중국이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이게 바로 윤봉길 의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상하이 시대.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이 윤봉길 의거 이것 때문에 결국 더 이상은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하이 시대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무려 6,000km 이상을 계속 중국 대륙에 반바퀴를 도는 거예요. 반바퀴를 돌다가 드디어 40년에 충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충칭이라는 곳입니다. 충칭, 중경. 충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정부 조직을 일단 정부 여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정부 여당이 뭐냐면 바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 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를 만들어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 군대에 갖게 되는 거야. 그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이제 재건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뭘 만드냐면 바로 건국강령. 건국강령을 준비하는 거야, 이제. 충칭까지 와서 이제 일제가 이 전쟁의 수렁텅에 빠지면서 망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야. 광복 이후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 대일, 대독, 선전포고. 이제 너희들과 싸울 거야, 우리는. 선전포고를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 그 제2차 세계대전 인도가 싸우고 있는 영국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도움,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이 전선에도요 투입이 돼요. 그렇겠죠? 예, 일본말 우리가 잘하잖아요. 예, 어떤 그런 뭐 통역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과 함께 OSS 특수 부대를 통해 가지고 바로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바로 이 한국광복군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와우. 이들의 계획대로만 됐으면 광복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태극기를 탁 조선 총독부에 꽂아 넣고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범 김구가 그렇게 울었대요. 사실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 되게 좋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안 거야. 이렇게 다 세팅 다 해놨는데 이 세팅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태극기 꽂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중국 관내에서 또 하나의 축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면 김원봉, 20년대 의열단을 이끌었던 이 김원봉이 의열단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당, 군사 이런 것들로 좀 더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이 개개인별의 어떤 의열투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규모를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만든 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에요. 자, 이 민족혁명당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 이제 여러 조직들과 이제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산하 부대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마르장성 이남, 중국 관내 바로 최초의 한인 부대라는 것. 최초의 한인 부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군보다 더 먼저 만들어져요. 이 조선의용대가. 그래서 최초의 한인 부대였다라는 사실. 역시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도움 속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이 군대를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의용대가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나뉘는데 김원봉을 주도로 해서 김원봉과 일부의 이 조선의용대 부대는요 바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바로 김원봉이 합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 자, 이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이제 지청천, 총사령관 지청천. 그렇죠. 바로 이 중국 만주에서 활동했던 그 지청천 여기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 이제 와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원봉도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청천, 김원봉 이런 딱 쌍두마차가 딱 진용이 구성이 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은요, 또 이 조선 저쪽 중국 예난 지역으로 가서요, 바로 이 조선 의용군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좀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는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정말 국외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조국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30년대, 40년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태극기를 꽂지 못했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막 누가 막 싸우고 막 그냥 죽고 막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독립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굳이 그렇게 싸울 의미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광복을 전후해서 일본과 그 연합군이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내면 뭔가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연합국 강대국들은 코리아라는 나라 알지도 못해요. 뭐 이게 무슨 나라인지도 관심도 없고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일본의 패망, 그 패망이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의 패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또 독립을 못할 수도 있다니 그런 상태로 그냥 끝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독립할 거예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싸우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도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꿈, 그 자체였다는 사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